광고회사에서 일하다 퇴직 후 현재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썰밤은 거래처 사장님 추천으로 알게 됐는데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요즘 푹 빠져서 듣고 있네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 남자분들도 많이 사연을 보내시는 것 같길래 오늘은 저도 용기를 내서 컴퓨터 메모장을 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믿음을 배반했던 전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저 몰래 외도를 했는데 그 상대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지 뭡니까? 아마 여러분도 사연을 들으시면 경악하실 거예요. 그래도 마냥 당하지만은 않았고요. 시원하게 복수도 해줬으니 다들 마음 편하게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신입생 시절 멋모르고 갔던 술집에서였어요. 저는 손님이었고요. 아내는 홀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죠. 집안이 엄했던 데에다 학창시절 내내 반듯한 모범생이었던 저는 그때까지 술을 입에도 대본 적이 없었는데요. 선배들의 권유 아닌 권유에 그날 처음으로 술을 마셔봤죠. 주량을 모른 채 무턱대고 주는 대로 받아 먹었더니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때쯤엔 완전 만취 상태가 돼버렸어요. 다행히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술버릇은 없었는데요. 다만 마치 멀미를 하는 것 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빙빙 돌아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더군요. 그럼 그때라도 얼른 일어나서 화장실로 달려갔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선배들의 눈치가 보여 자리에 앉아 꾹 참고만 있었죠. 하지만 토끼가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얼마 못 가 저는 구역질을 시작했고요. 뒤늦게 화장실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그보다 빠르게 가게 바닥에 토사물이 쏟아졌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은 물론 과 동기며 선배들까지 경악해 뒤로 물러나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 심정은 한마디로 죽고 싶다였어요. 밖에서 토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속은 울렁거리고 위장은 쥐어짜이고 미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거림은 칼처럼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마치 거리에 알몸으로 나온 것처럼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죠. 그때는 어린 나이라 그랬는지 눈물까지 나올 것 같더군요. 일행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뒤처리도 못한 채 굳어만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달려와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군요. 세상에! 손님 괜찮으세요? 아르바이트생은 놀랍게도 제게 다가와 상태부터 살펴봤어요. 괜찮으세요? 화장실로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요. 다 토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쪽에 앉아서 물 한 잔 드시고 계세요. 여긴 제가 치울게요. 아르바이트생은 저를 반대편에 있는 빈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그리고는 어디선가 대걸레를 가지고 와 제가 토한 흔적을 치우기 시작했죠. 냄새가 지독했는데 싫은 기색 하나 없이 묵묵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제가 하겠다고 나섰지만 극구 사양하더군요. 됐어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그치만 제가 토한 건데 제가 치워야죠. 아니에요. 매장 청소도 제 일인걸요. 금방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르바이트생은 저를 향해 씩 웃어 보이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얼굴이 어찌나 청초하고 어여뻐 보이던지 그 순간 있는 줄도 몰랐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사랑에 빠진 거였죠. 남중남고를 나와 여자 손이라곤 잡아본 적도 없는 쑥맥에게 찾아온 첫사랑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이런저런 핑계로 동기들과 그 술집에 자주 찾아갔죠. 나중엔 친구들도 제 마음을 눈치챘고요. 도와주겠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섰죠. 걔 중엔 글솜씨가 뛰어난 놈도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백을 힘들어하자
고맙게도 대신 편지를 써줬어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치 시처럼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대필해준 그 편지를 그녀에게 건넸을 때 어찌나 떨리던지 그녀에게 답이 올 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정도였네요. 그로부터 사흘 뒤 다행히 그녀는 제 마음을 받아줬고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참 꿈같은 일이었죠. 여자친구는 첫 만남에서 느낀 것처럼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8년이라는 긴 연애 기간 동안 저희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죠. 여자친구가 저보다 2살 연상이라서일까요? 그녀는 또래 여자들과 달리 사소한 걸로 서운해하지도 않았고요. 남자친구와 뭐든 함께 해야 하는 의존적인 성격도 아니었네요. 게다가 제 군대며 취업까지도 묵묵하게 기다리며 응원해줬죠. 그 시대엔 다들 일찍 결혼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여자가 20대 후반만 돼도 노처녀 소리를 듣기 십상이었는데요. 여자친구는 본인이 30이 됐을 때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아직 회사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돈도 더 모아야 할 것 같다는 제 말에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자기야. 나도 진짜 결혼하고 싶거든? 근데 내가 취업도 늦게 한 편이고 자기 결혼해서 고생 안 시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 알겠어. 난 괜찮다니까. 자꾸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올해 결혼하나 2, 3년 뒤에 결혼하나 우리가 계속 함께 할 거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여자친구에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딨냐며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죠. 이런 여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또 한 번 들었네요. 그런 제 마음을 안 것처럼 몇 달 뒤 뜻밖의 선물처럼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나름 피임을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희박한 확률을 뚫고 아이가 찾아와 준 거죠. 그쯤 되니 저도 더는 결혼을 미루지 못하고 부랴부랴 식을 올렸고요. 이듬해 예쁜 딸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믿었던 아내가 아주 거하게 제 뒤통수를 칠 줄은 말이죠. 아내는 임신 후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는데요. 결혼 초엔 새벽같이 일어나 꼬박꼬박 아침을 차려줄 정도로 내조의 열성이었어요. 딸아이도 참 열심히 키웠죠. 그런데 딸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만난 애엄마들하고 어울리면서 바깥 출입이 잦아졌고요. 때로는 딸을 저희 부모님께 맡기고 1박이나 2박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처음엔 아내도 아내 나름의 자유를 즐길 권리가 있으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모처럼 사귄 친구들과 재밌게 놀라고 용돈을 두둑히 챙겨주기도 했고요. 아내가 없을 땐 빨래며 설거지며 집안일을 미리 해두기도 했죠. 그런데 이 아내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등한시하는 것까진 그렇다 쳐요. 그런데 엄마로서 양육만큼은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애엄마라는 사람이 친구들과 밖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다음날 피곤에 찌들어선 딸은 거들떠도 안 보기 일쑤였죠. 늦잠 자다 딸아이를 유치원에 늦게 보내기도 했고요. 아침 저녁도 제대로 챙겨 먹이지 않고 순 과자에 인스턴트 식품만 줬죠. 딸이 어느 날 퇴근한 저를 붙잡고 과자 말고 밥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결국 하루는 아내를 붙잡고 진지하게 말했죠. 당신 새로 사귄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건 좋은데 다들 가정 있는 주부들이잖아. 좀 자중하는 게 좋지 않겠어?
요즘 밥도 잘 안 챙겨주고 말이야. 나야 그렇다 치지만 새별이는 한창 자랄 나이인데 잘 먹여야지. 누가 들으면 내가 애를 굶기는 줄 알겠다? 잘 챙겨 먹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새별이 말로는 오늘 아침에도 바나나 하나 먹고 말았다는데 어제 저녁은 라면이었고. 애한테 벌써 라면 먹이면 어떡해.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직접 애 밥 차려 먹이든가. 나름 좋게 말한다고 말한 건데 아내는 기분이 상한 듯 왈칵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도 모자라 눈물까지 흘리며 속마음을 토로하더군요. 애 키우랴 살림하랴 난 대체 언제 놀아? 친구들하고 맘대로 외출 한번 못하냐고? 가난한 농사꾼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어. 남들처럼 결혼해서 주부로 사는 게 내 꿈이었는데 당신 자리 잡는 거 기다린답시고 또 10년 가까이 죽어라 이랬고. 처가댁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 아내가 어릴 때부터 고생하며 살아온 건 사실이었어요. 남동생 학비를 대느라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뼈 빠지게 일만 했었죠. 또 아내가 결혼 전 다니던 회사 상사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래저래 그런 것들이 쌓여 한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진 저는 그쯤에서 물러나고 아내를 위로하려 했는데요. 이게 웬걸, 뒤이어 나온 아내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새별이도 안 가졌을 거야. 결혼해서 회사 그만두고 당신 내조하고 애나 키우면서 살려고 임신한 건데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고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건 줄은 몰랐어. 너무 후회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원해서 새별을 가졌다는 거야? 의도적으로 피임 안 하고 임신한 거라고? 제 말에 아내가 흠칫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그런 거 아니라며 허둥지둥 몸을 일으키더군요. 어딜 가려고 해? 대화는 마저 해야지. 뭐가? 난 더 할 얘기 없어. 전 회피하려는 아내를 붙잡고 끈질기게 추궁했어요. 결국 아내의 입에서 믿지 못할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의도적으로 콘돔에 구멍 뚫어서 애기 가지려고 한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했어? 안 그랬으면 당신 결국 끝까지 나랑 결혼 안 하려고 했을걸?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일하기 싫고 결혼하고 싶다고 애부터 가져? 왜 그렇게 삐딱하게 봐? 당신을 사랑하고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랬지. 난 자꾸만 나이를 먹어가는데 당신은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친구들은 이러다 당신이 나 뻥 차버리고 어린 년 만날 거라고 겁주고 너무 무서웠단 말이야. 아내는 다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늘 어른스럽게만 보였던 아내에게 이런 면모가 있는 줄은 몰랐기에 깜짝 놀랐죠. 옆에 앉아 아내를 달래면서 저도 천천히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물론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결혼 전부터 의도적으로 임신을 계획한 게 실망스럽긴 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째요. 아내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였고 이미 예쁜 딸까지 낳아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아내를 이해해야겠다 맘먹었죠. 당신이 결혼 전에 했던 일로 이제 와서 왈가왈부하진 않을게. 하지만 어쨌든 우린 새별이를 낳았고 지금 같이 키우고 있잖아. 나는 밖에서 일하고 있고 당신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좀 더 신경 써줬으면 해. 집안일까지 하는 게 벅차서 그런 거면 따로 가사 도우미 쓰던가 하자. 나도 퇴근하고 와서는 주말엔 더 열심히 거들게. 가사 도우미를 쓰자는 말에 아내의 얼굴에 처음으로 화색이 돌았어요. 저도 나름 집에 있을 땐 집안일도 하고 새별이도 돌봤는데 그게 아내의 성에는 차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라 연봉이 높은 만큼 근무 시간이 길긴 했거든요. 업무량도 많아 종종 주말에 출근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제 제안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럼 가사 도우미 썼으면 좋겠어. 결혼하고도 육아에 집안일에 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이제 샛별이도 좀 컸으니까 나도 내 시간을 즐기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니잖아. 결국 저는 아내와 협의한 대로 따로 가사 도우미를 구했어요. 일주일에 3번 집에 찾아와서 각종 집안일과 반찬을 만들어주시는 아주머니를 쓰기 시작했죠. 아무리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한낱 월급쟁이인 제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아내를 위한 선물이라 생각하며 참았네요. 하지만 그 뒤로도 아내의 태도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딸의 밥도 잘 챙겨주지 않았고요. 툭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시댁에 맡기고 나몰라라 했죠.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화가 폭발했는데요. 아내는 여전히 자기 입장만 생각하더군요. 나도 내 개인 시간을 좀 누리고 싶단 말이야. 애한테 묶여서 어디 맘 편히 여행도 못 가고 밤 늦게까지 놀지도 못하고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샛별이 이제 겨우 6살이잖아. 아직은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라고. 좀 더 큰 다음에 개인 시간 누리면 되잖아. 왜 엄마만 보살펴야 하는데? 아빠인 당신은? 물론 나도 보살펴야지. 그치만 난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한계가 있잖아. 참나, 좋겠어 당신은. 허구한 날 회사 핑계로 샛별이 안 봐도 되고 집안일도 안 해도 되니까. 당신이 뭐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해? 직원들하고 수다도 떨고 담배도 피러 나가고 하면서 나름 쉴 거 아니야. 난 집에서 샛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내 맘을 당신이 알아? 아냐고. 그래서 당신 조금이라도 덜 힘들라고 가사 도우미 구해줬잖아. 주말엔 내가 하고 있고. 당신 이제 집안일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왜 그래? 몰라. 난 이제 샛별이가 엄마 하고 부르기만 해도 짜증이 나. 또 뭔 일을 시킬까 싶어서. 나 좀 그냥 혼자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급기야 아내는 딸에 대해 짜증난다는 등 위험한 발언까지 일삼았어요. 그걸로 또 제가 화를 내자 상대도 하기 싫다는 듯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죠. 그 뒤로 저희 부부 사이는 완전히 냉랭해졌어요. 아내는 마치 시위라도 하는 것처럼 대놓고 딸아이 양육에 손을 놨죠. 어떻게 배 아파 낳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였네요. 결국 딸을 시댁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계속 그렇게 부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아내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쨌든 딸에겐 아직 엄마가 필요했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회사 그만두고 주부가 될까? 당신이 나가서 일할래? 제 말에 아내는 너무나 뜻밖의 말을 했어요. 그냥 당신 회사 그만두고 가게 차리면 안 돼? 뭐? 가게? 응, 당신 전부터 식당 하고 싶어 했잖아. 제가 식당 창업에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요. 주변에 친구 한 놈이 식당을 차려 대박이 나면서 자극을 받기도 했거든요. 가게 차려서 우리 둘이 같이 일하고 샛별이도 같이 돌보고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공평하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저는 크게 갈등했어요. 이렇게 대책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도 될까 겁이 났죠. 하지만 아내의 제안을 거절하면 남은 건 이혼뿐이라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요. 퇴직금과 모아둔 돈, 그리고 약간의 빚을 내 가게를 차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게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더군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나도 당신의 좋은 아내이자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제가 차린 식당은 김치찌개와 찜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어요. 얼핏 평범해 보여도 모든 메뉴가 제가 몇 달에 걸쳐 레시피를 연구 개발한 거였죠. 초창기엔 파리만 날려 집사람도 저도 가게에 멍하니 앉아있기만 할 때가 많았는데요. 반년쯤 지나자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워낙 손이 빨라서 주방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요. 문제는 홀이었죠. 아내 혼자 감당하는 게 너무 버거워 보이더군요. 결국 알바생을 따로 구했는데요. 일이 손에 익을만 하면 금방 그만둬버려 여간 골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푸념을 좀 했는데 이게 웬걸. 때마침 회사를 그만두고 놀고 있던 친구 한 놈이 자길 써달라고 하더군요. 진짜 진심이야? 난 좀 오래 일할 사람 구하는데 넌 바로 이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이번 기회에 좀 오래 쉬려고. 근데 모아둔 돈이 없어서 뭘 어째야 하나 막막했는데 잘 됐다. 나 열심히 할게. 뽑아주라. 응? 그 친구는 과거 연애 시절에 제 편지를 대필해줬던 바로 그 친구였어요. 남자치고는 너무 섬세한 성격 탓일까요? 좀처럼 한 직장에 진득하니 붙어있질 못하고 금세 그만두고는 했죠.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도 그럴 것 같아 같이 일하자 하기에 좀 꺼려지더라고요. 친구를 알바생으로 들이면 좀 여러모로 불편한 일도 생길 것 같았고요. 하지만 친구는 제가 망설이는 걸 눈치채고 더욱 적극적으로 조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이럴 거냐? 내가 대학 다닐 때 네 편지 대필도 해줬는데 네가 재수씨랑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따지고 보면 내 덕이라고 임마. 자꾸 이러면 나 좀 서운하다. 친구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는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친구를 저희 가게 알바생으로 쓰게 됐죠. 그런데 친구는 제 가게가 그렇게까지 잘 되는 줄 몰랐나 봐요. 출근한 첫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대기줄이 생기는 걸 보고는 놀라서 입을 떡 벌리더군요. 야, 난 너 이렇게까지 대박난 줄 몰랐어. 손님이 쉴 새 없이 몰려오는데? 야, 이거 시급 더 쳐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더 쳐줘야지. 걱정하지 마. 제 말에 친구가 고맙다며 씩 웃더니 문득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야, 근데 넌 옛날부터 운이 참 좋은 것 같아. 대기업도 한 번에 철석 붙질 않나. 가게는 차리자마자 대박이 나질 않나. 결혼을 잘해서 그런가? 재수씨가 참 좋은 여자였잖냐. 얼굴도 예쁘고. 난 아직도 재수씨가 술집에서 일할 때 네가 토한 거 싫은 내색 없이 치워주던 게 생각난다, 야. 아, 그랬지 참.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냐. 그때 너 재수씨랑 잘 되라고 내가 연애 편지까지 대필해줬잖아. 그거 재수씨는 아직도 모르지? 어떻게 보면 나랑 잘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다른 말은 다 괜찮았는데 마지막 말에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친구 아내한테 뭐 저런 말을 하나 싶어서 말이죠. 안 그래도 그 친구가 옛날부터 제가 가진 물건을 자주 탐내고 비슷한 걸 따라 사고는 했거든요. 옷이나 학용품을 그렇게 따라 사는 건 상관없었지만 제 아내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말을 하니 좀 기분이 언짢더군요. 그래도 출근 첫날부터 내색하고 싶진 않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쨌든 그 뒤로 그 친구는 매일 저희 가게로 출근해 일을 도왔는데요. 어찌나 일머리가 없고 손이 굼뜨던지 솔직히 도움은 거의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차마 먼저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어 석 달 정도 같이 일했는데요. 회사도 1년을 채 못 다니고 계속 옮기는 친구답게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싶다고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이제 나도 슬슬 재취업해야지. 내일까지만 나오고 더는 못 나올 것 같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언제는 오래 일할 수 있다고 하더니 미안하게 됐다. 아니야, 됐어. 근데 그래도 사람 구할 때까진 좀 일해줘야지. 와, 이거 몇 달 내내 알바생으로 있었다고 완전 사장님 마인드로 말하네? 야, 어떻게 사람 구할 때까지 일을 하냐? 나 당장 내일 다른 회사 면접 잡혔는데. 뭐? 야, 아무리 그래도 내일 당장은. 아이,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나 이 회사 꼭 가고 싶은 회사야. 이해 좀 해주라. 응?
친구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뭐라고 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친구에게 알겠다고 하고 부랴부랴 대타 뛸 알바생을 구했죠. 그땐 정말 몰랐어요. 친구가 아주 작정하고 배신을 때릴 줄은 말이죠. 그 친구의 배신을 알게 된 건 가게의 손님이 이상하게 자꾸만 줄어들 쯤이었어요. 맛이 변한 것도 가격을 올린 것도 아닌데 왜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 근처에 김치찌개 가게가 하나 생겼는데 맛이 저희 집이랑 똑같다면서 한번 가보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손님이 알려준 가게로 찾아갔는데 이게 웬걸. 제 친구가 떡하니 그곳에서 사장 흉내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더군요. 메뉴도 제가 팔던 것과 똑같았고요. 가격은 2,000원씩 더 싸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죠. 야, 박상철, 너 재취업할 거라더니 여기서 뭐하냐? 친구는 제 방문에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아니, 보면 모르냐? 가게 차렸잖아. 나라고 평생 회사만 다니라는 법은 없잖아. 아니, 가게 차리는 건 좋은데 메뉴가 우리 집하고 똑같잖아. 심지어 손님들 말로는 맛까지 똑같다던데. 너 설마 내 레시피 그대로 훔쳐간 거냐? 훔쳤다니. 야, 표현이 좀 그렇네. 네 레시피라고 떡하니 어디 뭐 찌개에 박혀있는 것도 아니고 어딜 다짜고짜 사람을 도둑놈 취급해? 뭐? 너 정말 그렇게 딱 잡아댄다고 내가 모를 것 같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이 자식아. 아, 시끄럽고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 급기야 친구는 저를 반강제로 가게에서 쫓아냈어요. 계속 안 나가려고 하자 경찰까지 부르더군요. 결국 저는 서로 연행까지 됐는데요. 경찰은 안타깝지만 레시피가 뭐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주긴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참 미칠 것 같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을 구해 친구네 가게 음식을 사서 먹어봤는데요. 그냥 완전히 저희 집 음식을 통째로 베껴갔더군요. 급한 대로 저희 가게도 가격을 2,000원씩 내렸는데요. 그러자 그쪽에선 3,000원을 내려버리더라고요. 더 내릴까 하다가 제 살 깎아먹기다 싶어서 그만뒀네요. 맛이 똑같으면 당연히 더 저렴한 곳으로 가는 게 소비자의 심리잖아요. 결국 저희 가게 손님은 갈수록 더 줄어들었고요. 친구놈의 가게는 점점 더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참 억울하고 화가 나더군요. 나중엔 알바생들에게 줄 월급도 없어 저 혼자 일하다시피 해야 했죠. 안 그래도 가게 낸답시고 빚까지 냈기 때문에 집안의 가세는 빠르게 기울었어요. 이럴 때 서로 합심하진 못할 망정 아내는 제 탓만 했죠. 아니, 가장이란 사람이 이렇게 넉넉히만 있으면 어떡해? 대리 알바를 뛰든 뭘 하든 방법을 찾아봐야지. 샛별이랑 나는 굶어 죽으라는 거야? 미안해 여보. 나도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니까. 그놈의 방법을 대체 언제까지 찾을 건데? 나 당장 이번 달에 친구들하고 제주도로 여행 가기로 했는데 이게 뭐야? 이대로는 강화도도 못 가겠다. 미안해. 그 가게 사정 나아질 때까지 친구들하고 여행 가고 이런 건 조금만 참아주라. 참나. 언제는 다 해줄 것처럼 굴더니? 당신이 그렇지 뭐. 아주 말만 뻔지르르 해선.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여행 타령만 하는 아내가 너무 야속했어요. 저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지 의심까지 되더군요. 그런데 하늘도 그런 제가 너무 가여웠던 걸까요? 갑자기 금싸라기 같은 동아줄을 내려주셨지 뭐예요. 제가 속냄샘 치고 사뒀던 복권이 글쎄 덜컥 1등에 당첨됐지 뭐예요. 당첨금만 무려 20억에 달했어요. 처음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나중에 계좌로 당첨금이 들어오고 나서야 실감이 나더군요. 부모님은 물론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친구들을